네, 안녕하십니까. 최청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서 하여야 하는데, 증거 능력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자유 심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가 공유됐습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란 무엇이냐?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다. 그런 법칙이 정도 그 제목 자체에서 개념이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증명력이 아니라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형소법에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대해서 임의성 여부를 묻지 않고 증거 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유업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그랬고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유업수입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현행법이 308조 2에서 형소법 308조 2에서 유업수입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협한 압수수색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거물, 독수독과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역적으로는 이런 것이 미국 연방 수프림 코트 판례에 의해서 많이 이제 에비던스에서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 증거법이라는 것이 그 배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에 있어서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구라파에 있어서는 직권주의적으로 하니까 증거법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해 있고 주어리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러 그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판사가 인스트럭션을 하고 에비던스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증거는 사각의 링에 들어올 수 없다. 그죠?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배제하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사각계링으로 오게 해서 사실 인정을 하는데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연역적인 이유는 오늘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 수입 증거가 배제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증거물인 경우에는 그 압수하는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물의 증거 가치 그것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상상불변론에 따라서 절차가 좀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물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는데 이제 형소법에 위법수입 증거가 배치된다고 들어왔고 또 대법원 판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론적 근거는 뭐로 삼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헌법에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가 들어온 것과 87년 헌법에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이렇게 그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적 가치, 헌법적 질서, 형소법의 규정, 통비법 등을 위반한 그러한 위법 수사의 증거 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절차적 위배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위법 수사가 사실상 억제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독직 폭행, 그다음에 직권 남용,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미사소송 청구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위법 수사를 배제하려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이전에는 종래 압수 절차에서 위법이 있는 증거를 하더라도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없는 것이므로 증거는 인정된다. 라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된 증거는 기본권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죠.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렇죠. 수사라는 것 자체가 필요악으로서 당연히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기본권이 뭐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30조 2항의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니까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적법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이체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2007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판례도 이런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조국 교수가 유업수입 증가에 관한 교재도 작성해서 발간하고 했죠. 이게 위협수입 증거를 배제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소한 과오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배제하면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정한 절차,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정 절차도 중요하다. 그래서 비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 절차만 따지다 보면 사소한 절차를 위배했는데 증거를 못 쓴다라고 하면은 범인을 방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수사기관이 실수를 한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가 그대로 있는데 범죄자만 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질적 진실만 발견한다고 해서 공문을 하거나 뭐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거나 한다면 그러면 또 어, 과잉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피고인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 그래서 이 진술 증거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위협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어느 쪽이 더 큰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조금 실수를 했다. 그죠? 실수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 유업수입 증거 배제 법칙을 그 수사기관이 위협한 수사를 했다. 위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에 그 사람만 그것을 유업수입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사람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스탠딩 당사 적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주장 적격이 제한되느냐 비제한설이냐 뭐 논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우선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장 적격 비제한설 그러니까 한번 유효한 수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그런 무제한적인 주장적적 비제한서를 따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꼭 그런 것이 같지 않아요. 미국 그 에비던스를 그 증거법을 보면 관련성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성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렐러번스라고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행법에는 적법 절차가 뭐냐? 이제 헌법에 들어가 있는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래서 뭐 같다고 보는 분도 있고, 같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사소한 또 사소한 뭐 잠깐 수사기관 종사자가 실수를 했는데 그런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 종사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몰락되는 밝힐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탄핵의 그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탄핵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형사 정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당 입장에서는 소견 종사자를 약간 사주하거나 교사해서 사소한 실수가 있도록 만들고, 그죠? 혹은 그런 우연한 기회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기화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타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효수입 증거 적용 범위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 헌법 정신에 반하면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장주의에 반한다.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에 반한다. 또는 뭐 척별수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에 87년 헌법에 들어온 이런 내용이야. 형소법 규정에 위반하였다. 형소법 규정에 위반하였다. 그렇죠? 공소 제기 후에 수번 이외의 법원에서 다른 법원의 판사로부터 받은 압수영장에서 수집한 증거다. 선서가 없이 증심을 했다. 감정통역 번역이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에 반하거나 형사법 효력 규정에 반한다.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될 것이고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진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언이 어렵겠죠. 그래서 재판할 때도 항상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재판장이 고지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신을 받을 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 행사할 것이냐 여부를 모두에 묻게 돼 있습니다. 모두에 묻고 그 부동문자가 아닌 자필로 예 아니요 예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쓰도록 돼 있고 변호인 선임권, 접견, 교통권 이런 것이 침해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증언력 인정하기 어렵겠죠. 문제가 되는 게 수갑을 채운 상태다. 법정에서는 이게 수갑을 다 풀게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검사를 할 때는 맨 처음에는 호승도 묶여 있고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제 딱 교도관들이 와서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자해의 위험이거나 또는 또 수사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해의 위험이 있다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풀어놓고 수갑을 풀고 호송도 풀고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이유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신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증명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맥박이 달라진다거나 호흡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한 7, 80% 정도는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뭐 20% 정도 안팎이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20, 30%가 잘못 나온다고 하면 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고 비밀 사진 촬영이라는 것이 뭐 인격권 같은 것을 침해하니까 그죠? 판례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얼굴, 모습을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죠. 그런데 국가안전보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또는 직후이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에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후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긴급한 어떤
큰 데모가 발생했는데 체증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선 데모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영장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되는데 긴급 압수수색 요건 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이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대학교에 매침 들어갔더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제 사법경찰이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데모를 한 친구가 이제 잡혀가서 동양 최대의 파출소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곳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오더니만 자기 사진이 그렇게 크게 찍혀 있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40년 된 얘기네요. 자, 무인 카메라에 의한 촬영, 무인 카메라 이것도 이게 보면 판례의 태도에 보면 긴급하게 증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가지고 위협수입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협수입 증거에서 이제 또 파생되는 문제, 관련 문제는 독수독과 여지. 이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과실이 나왔다. 1차적 증거가 위협하게 됐다. 있죠. 위협하게 수집한 1차 증거에 의해서 2차 증거가 위협하게 나왔다. 그럼 이곳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좀 미국 판례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독수독과의 이론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숨기는 뿐만 아니라 역기능이 있어서 오히려 범인에게 유리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판례의 태도에 보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마련한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질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렇게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 단어가 희석 또는 단절 이런 말을 씁니다. 절차에 조금 위배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관에 의한 영장이 새로 발부됐다라고 하는 경우 절차에 따르지 증거 수집, 이체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있다. 그 형법 총론 배우면 인과관계 이론이 나오죠. 근데 이제 형소법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수사기관이 단순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이런 것을 증거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희석 또는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판례법에 의해서 뭐 순화된 오염의 예외 원칙, 그다음에 독립된 정보의 예외 원칙,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원칙 이런 것들이 미국 판례법상에서 나오는 이론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또 선의의 예외, good faith exception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유업수입 옛날에는 그 미국 판례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제 막 사법시험 답안지도 쓰고 했는데 미국법 공부할 때 선생님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협수입 증거인 경우에 증거 동의를 하면 그죠?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라는 긍정설, 부정설 또는 뭐 아, 부정설이 다수설이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 입장은 88년 판례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거친 이후에는 증인신문 조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위협하게 작성된 지와 상관없이 부여된다. 이런 판례도 있고 88년 판례입니다. 97년 판례 보면 위협수입 증거는 처음부터 증거동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증거동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증거능이 없다. 최근의 판례는 예전에
이 조금 판사가 증거 184조 증거 보정 절차를 잘못했을 때는 판사의 과오가 사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로 판례는 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요약을 하면 이제 헌법 정신에 반한다. 뭐 이런 건 중대한 것이니까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에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사소한 경우에는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유업 수입 증거를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게 되면 증거 배제 법칙을 우회해서 회피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개인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위협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개인이 좀 불법한 수단으로 위협 수입 증거를 만들어 왔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배제하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청량설이 아마 다수설이 아닌가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사인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쓸 수 없다는 설도 있지만 실적 진실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비교 형량해서 이익 형량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 통설인 것 같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을 비교 형량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 뭐 섣불리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단정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개인이 요새 녹음 통일법에 의한 감청은 통일법의 제한을 받는데 개인이 녹음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해오는 경우는 어, 전화 또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뭐 일방이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제3자가 한 경우에는 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부정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이 어렵죠. 그리고 인터넷 패킷 감청도 있는데 패킷 감청이라는 것이 인터넷 통신망을 흐르는 전기 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해서 내용을 딱 취득하는 방법. 이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패킷 감청은 2016 헌마 263호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통비법 12조 2가 신설돼서 패킷 감청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유업 수입 증거, 유업, 유업하게 수입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